정치권은 서로 예탁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미친 집값 문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지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집값 폭등 대체 누구 책임입니까? 네, 이 사태의 주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집값 폭등의 진짜 원인을 파헤쳐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논란이 된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얘기부터 보시겠습니다. 김종원 청와대 민정수석, 감사원 고위직을 지낸 행정고시 출신입니다. 서울 강남과 송파에 아파트 한 채씩 두 채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도곡동 한신아파트 101제곱미터, 현재 시세는 15억 원으로 3년 만에 6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현재 10억짜리는 거의 어느 전 적당히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17억 5천 해요. 요즘에 다 올렸어. 배우자 명의의 잠실 갤러리아 팰리스 157제곱미터, 시세는 17억 7,500만 원으로 3년 전보다 5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김종원 수석은 3년 만에 아파트 두 채로 11억 원을 앉아서 벌었습니다. 여현호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입니다. 서울 마포와 경기도 과천에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공덕 삼성아파트 112제곱미터, 3년 만에 6억 원 가까이 올라 12억 3천만 원이 됐습니다. 과천 주공 7단지 재건축이 진행 중인데 분양권은 20억 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3년 만에 2배 뛰었습니다. 앉아서 16억 원을 벌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64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18명, 28%입니다. 특히 수도권에만 두 채 이상 가진 참모는 8명. 이 8명의 시세 차익은 3년 사이 58억 원으로 한 명당 평균 7억 3천만 원씩 번 셈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달 말까지 한 채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장관들도 비슷합니다. 교수 출신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양천구 목동의 한 채, 대전 유성구의 대형 고급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목동 아파트는 2017년 12월에 전세를 끼고 샀습니다. 8억 7천만 원을 주고 샀는데 이중 전세가가 7억 5천만 원. 자기 돈은 1억 원 남짓밖에 안 들었습니다. 전형적인 갭 투자입니다. 이때는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4개월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갭 투자라고 하는 게 집을 거주 공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보는 요즘 신종 수법 같은 겁니다. 지금처럼 자유롭게 그렇게 하실 수는 없을 거고요. 앞에서는 장관이 갭 투자를 잡겠다고 했는데 정작 갭 투자한 사람이 다른 장관이 된 겁니다. 거주한 적이 없어서 동호수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살려고 했던 그 아파트 동호수를 말씀해 주세요. 동호수. 그 동호수를 말씀 못 하시네요. 이정옥 장관은 청문회를 통과하면 목동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주택 장관들 그 전에 많은 분들이 한 주택을 다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처분하시겠습니까? 예, 처분하겠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대로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사이 집값은 12억 9천만 원이 됐습니다. 2년 반 만에 4억 2천만 원을 앉아서 챙긴 겁니다. 이정옥 장관은 대신 대전 집을 팔려고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갭 투자한 사람이 장관이 됐습니다. 이래서야 집값 잡겠다는 정부 말이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중에서도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여야가 서로 상대당이 더 다주택자가 많다고 비난하는가 하면요. 미래통합당은 집을 팔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반헌법적이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민주당이 43명, 미래통합당이 41명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이 조금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의원 수 대비 다주택자 비율을 보면요. 미래통합당이 약 40%로 민주당의 2배 가까이 되고요. 또 1인당 부동산 재산 가액도 미래통합당의 2배입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국회의원 중에 다주택자가 저렇게 많으면 집값 잡는 법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이트가 추적했습니다. 앞에서는 집값 잡아야 한다고 외치면서 뒤로는 집으로 재산 불리고 있는 양채 같은 국회의원들을 고발합니다. 2019년 3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이 공격수로 나섰습니다. 국토부 관료 출신인 최 후보자가 수도권 투기 지역에 집을 3채나 갖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분당 아파트 이게 3채를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 모두 투기 관련 지역입니다. 최 후보자는 장관에 지명되기 직전 분당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했습니다. 다주택 보유를 숨기려고 팔지 않고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다주택자 상태에서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껴서 분당 아파트를 증여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결국 논란 끝에 최정호 후보자는 잦은 사퇴했습니다.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킨 박덕흠 의원. 그런데 정작 박 의원 본인은 집을 4채나 갖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2채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입니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268제곱미터. 현재 시세가 무려 91억 원입니다.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213제곱미터. 시세 34억 원입니다. 잠실에서 몇 남지 않은 재건축이 예상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박 의원이 강남에 가지고 있는 집값만 125억 원. 이거 말고도 2채가 더 있습니다. 보유 주택 가격만 놓고 보면 21대 의원 중 단연 1위이고 건물이나 땅까지 다 합하면 부동산만 45건, 신고액은 289억 원입니다. 신고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이라 실제 부동산 재산은 이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입니다. 수백억 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 입법을 맡고 있는 겁니다. 박 의원이 국토위를 맡은 건 19대, 20대에 이어 3번째입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가 하면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문재인 좌파 정권이 또다시 카드로 꺼내든 이번 대책 또한 대출을 옥죄고 세금 폭탄을 때리는 녹슨 칼뿐입니다. 미래통합당 부동산 공약도 직접 발표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막아서 세금 폭탄을 제거하겠습니다. 각종 규제지역 해제 조건 완화를 하겠습니다. 이 공약들을 보면 하나같이 집값과 관련된 규제를 푸는 정책들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투기 지역에 집을 2채나 갖고 있으면서 정작 자기 지역구에는 집이 없는 양채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먼저 송원석 의원, 지역구는 경북 김천입니다. 김천의 미래, 김천의 발전,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고향 김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믿고 한 번만 이번에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김천에는 집 한 채 없습니다. 대신 강남과 과천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습니다. 23억 원짜리 대치동 미도 아파트와 13억 원짜리 과천 주공 8단지입니다. 다주택자인 송의원도 국회 국토위 소속입니다. 이현승 의원, 부산 진구 을에서만 3선을 했습니다. 역시 부산에는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서울 반포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습니다. 16억 원짜리 반포 미도 2차 아파트, 그리고 27억 원짜리 신반포 3차 아파트입니다.
역시 다주택자인데 국회 국토위원, 그것도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 가운데 다주택자는 18명입니다. 미래통합당 10명, 더불어민주당 8명입니다. 다주택자가 집값 잡는 법을 만들려고 할까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맛보기였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집값 폭등 주범이 누군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값이 언제부터 폭등한 겁니까? 네, 집값 그래프를 보면요. 2015년부터 꿈틀대면서 오르기 시작해서 2017년에 가파르게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2017년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선 직후잖아요. 네.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문재인 정부가 폭등시켰다라고 비난을 하는데 이건 맞는 말입니까? 현 정부의 실책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을 폭등시킨 결정적인 사건은 2014년 12월에 벌어졌습니다. 당시 누가 뭘 어떻게 했길래 집값이 이렇게 폭등했는지 그 사건을 스트레이트가 추적했습니다. 2014년 12월 29일 그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100개가 넘는 법안이 본회의 표결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는 부동산 3법 개정안도 있었습니다. 당시 158석으로 과반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강력히 밀어붙인 법안이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부동산 3법은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활로를 터주기 위한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안 돼서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수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 고통 해소 차원에서라도 이번 주택 3법은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됩니다. 부동산 3법이 무슨 내용이길래 그렇게 시급하다고 했을까? 먼저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해 건설사 마음대로 분양가를 올릴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유예법. 재건축으로 큰 이익이 났을 때 초과 이익을 사회에 환수하도록 하는 조치를 3년 동안 중단시키는 법입니다. 조합원 3주택 허용법.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하면 조합원 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주택수가 한 채였는데 이걸 늘려서 3채까지 받게 해주는 법입니다. 쉽게 말해 분양가는 마음대로 올리고 그렇게 얻은 초과 이익은 고스란히 다 챙기고 심지어 재건축으로 최대 3채까지 가져갈 수 있게 풀어준 겁니다. 건설사는 분양가 올려서 큰돈 벌고 재건축 집주인들은 시세 차익을 챙기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특혜 종합 세트였던 겁니다. 당시에도 반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투기를 조장해 집값을 폭등시킬 거라는 경고였습니다. 부동산 3법은 강남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특혜법이자 부동산 투기 조장법입니다. 강남의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부동산 투기를 막는 안전핀을 다 뽑겠다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시키는 주택법 개정안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조합 3주택 허용은 국가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사들의 폭리를 제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도입된 것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그만큼 더욱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부동산 3법 모두 부결시켜 주실 것을 호소. 그러나 과반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법 개정에 합의해줬습니다. 결국 부동산 3법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강남 3구발 집값 폭등이 시작됐습니다. 2014년 말 강남 서초 송파, 이른바 강남 3구에서는 여러 대단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재건축 조합들이 강력히 요구한 게 바로 부동산 3법 통과였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직후 2015년 송파 가락시형 아파트 재건축을 시작으로
강남 대포 주공 아파트, 서초 신반포 아파트, 무지개 아파트 등이 잇따라 재건축에 들어갔습니다.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 가락 시형 아파트. 부동산 3법이 통과되기 직전인 2014년 시가총액은 4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3법 통과와 함께 폭등하더니 1년도 지나지 않아 6조 8천억 원, 70%가 올랐습니다. 이후에도 매년 2조 원씩 급등해 2018년 말에는 1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4년 만에 3배가 된 겁니다. 강남 3구 곳곳의 재건축 단지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올랐습니다. 주변 아파트들 시세까지 덩달아 함께 폭등했습니다. 결국 부동산 3법은 강남 재건축 맞춤형 특혜 법안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집값 폭등이었습니다. 지금 집값 폭등의 시작점은 바로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장이었던 겁니다. 지금 보니까 저 부동산 3법이라는 게 재건축으로 마음 놓고 돈을 벌어라 라고 허용해준 노골적인 특혜 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론도 있어요. 도심 고밀도 재건축이 꼭 나쁜 게 아니다. 공급 확대 효과가 있다. 그렇죠. 공급도 늘리고요. 낙후된 주거 환경도 개선합니다. 재건축은 중요한 공급 정책 중 하나입니다. 재건축이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그로 인한 지나친 집값 폭등, 과한 불로소득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익이 나면 거기에 응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정상이익보다 과한 이익이 났으면 일부를 환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막대한 차익에 대해 제대로 세금도 못 걷게 만든 법안, 저런 법을 왜 저렇게 서둘러 처리한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가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19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내역을 추적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그 결과 자신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은 국회의원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국회의원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 혹시 이들 중에 자기도 강남 3구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갖고 있던 의원들이 있을까? 스트레이트는 이 단순한 질문에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3개 법안 모두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은 127명. 법 통과 직후인 2015년 3월 재산공개 내역을 기준으로 아파트 보유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강남 3구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49명이나 됐습니다. 부동산 3법 통과로 강남 집값 상승에 직접적 이익을 본 의원들입니다. 새누리당이 44명으로 대다수였고 새정치민주연합이 5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특히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들을 추려봤습니다. 서울에서 재건축 대상이 되려면 지은 지 30년이 지나야 합니다. 모두 21명입니다. 경대수, 김동완, 김성찬, 김진택, 김회선, 유지영, 신경림, 신의진, 심윤조, 유승민, 윤영석, 윤재호, 이노근, 이만우, 이상일, 이완영, 이한성, 이현승, 장윤석, 주호영, 한기호, 전원 새누리당입니다. 이들은 얼마나 시세 차익을 봤을까? 21명 가운데 이번 21대 국회에도 입성에 성공한 현역 의원들만 추렸더니 4명입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 강남 개포 주공 2단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부동산 3법 표결 당시 이미 재건축 사업 승인 인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그 사이 재건축을 마치고 레미안 블랙스티지 133제곱미터로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3법 통과 직전에 9억 1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8억 원이 됐습니다. 3배 폭등한 겁니다. 미래통합당 이현승 의원. 당시 재건축 추진 중이던 신반포 한신 3차 117제곱미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 레미안 원베일리라는 아파트로 재건축 중입니다. 부동산 3법 통과 이전에 10억 8천만 원이었는데 이 아파트는 현재 27억 원. 역시 2.5배나 올랐습니다.
이현승 의원은 이것 말고도 반포에 아파트 한 채가 더 있습니다. 반포 미도 2차 92제곱미터. 이 아파트도 5억 8천만 원에서 16억 5천만 원으로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 의원은 지금 국회 국토위 소속입니다.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 송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 152제곱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3법 통과 당시 재건축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2014년 8억 3천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15억 원,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다. 현재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집값 폭등의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연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이생진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이제는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집 가진 것이 죄입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동산 3법에 찬성표를 던질 당시 반포 주공 1단지 140제곱미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데 5층짜리 아파트가 최고 35층으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10조 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 할 정도로 가장 뜨거운 곳인데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부동산 3법의 특혜에 마지막으로 올라탔습니다. 2014년 이미 22억 원이었는데 현재 시세는 무려 45억 원, 20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주호영 대표는 게다가 부동산 3법의 특혜로 새 아파트 2채를 분양받게 됩니다. 엄청난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도 한 푼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찬성표를 던진 법으로 큰 이익을 본 셈입니다. 재건축 대상은 아니지만 강남 3구의 아파트를 소유해 주변 집값 폭등에 직접 이익을 본 의원들도 28명이나 됩니다. 새누리당 23명, 민주당 5명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김도읍, 박대출, 박덕흠 의원 모두 미래통합당 소속입니다. 이들도 부동산 3법 통과 이후 큰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김도읍 의원, 당시 신규 입주 아파트였던 잠실 푸르지오 월드마크 173제곱미터 분양가 11억 원에서 현재 16억 2,500만 원으로 5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박대출 의원, 서초구 잠원 회비리 아파트 102제곱미터 당시 7억 원이던 아파트가 17억 원이 됐습니다. 6년 사이 10억 원을 벌었습니다. 박덕흠 의원,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268제곱미터와 잠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213제곱미터 두 아파트를 합쳐서 6년 사이 무려 73억 원 이상이 올랐습니다. 1년에 12억 원씩 올라간 겁니다. 당시 부동산 3법에 모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가운데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도 15명이었습니다. 이 중 21대 현역 의원은 안규백, 정성호, 조정식 의원입니다. 다만 강남 지역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3개 법안 모두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8명이었습니다. 민주당 김경혁, 김상희, 김태년 의원과 이계호, 이인영, 홍익표 의원,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입니다. 2014년 12월 부동산 3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자 새누리당은 과열되면 다시 규제하겠다고 밀어붙였습니다. 열탕이 들어갔을 때는 몸을 식혀야 되는 것이고 냉탕에 들어갔을 때는 몸을 덮여야 하는 것입니다. 김상희 의원이 주장하듯이 주택 투기가 과열이 되고 주택 가격이 급상승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억제책을 동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경험치를 믿고 주택 3법에 대한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지금도
당론은 줄기차게 분양가 상한제 폐지입니다. 거기서 미래통합당이 얘기하는 거는 개발 이익도 그냥 많이 듬뿍듬뿍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개발 이익 환수 장치는 갖춰놓지 말고 이거는 합리적으로 개선해갖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해라라고 하는 거는 더 많은 불로소득을 누리게 해라, 이런 얘기라고 똑같습니다. 스트레이트는 국회의원들에게 반론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부동산 3법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이 줄어들어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또 집 한 채 있는 게 뭐가 문제냐며 MBC의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재욱 의원은 억울하다, 사익을 추구한 투표가 아니었고 양당이 합의한 법안이라 그냥 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영석 의원은 자신은 1주택자라고 강조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네요.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저런 법안 통과시켜놓고 톡톡히 이익을 챙겼습니다. 네, 물론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재산에 큰 이익이 나는 법안을 자기 손으로 통과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건설사도 참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큰 재건축 단지는 사업 규모가 1조 원? 뭐 이렇게 넘어가던데요. 네, 만약 분양가 상한제가 쭉 이어져 왔다면 그렇게 큰 돈을 벌기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재벌 건설사들이 낀 이른바 건설 마피아들의 얘기를 보시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 박정희 정권이 처음 도입했습니다. 건설사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분양제도를 허용하는 대신 정부가 분양가의 상한선을 묶었습니다. 당시 분양가 상한은 평당 55만 원이었습니다. 덕분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했고 사람들은 싼 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1998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됩니다. IMF 외환 위기로 경기 활성화가 시급해진 정부가 분양가를 풀었습니다. 그 결과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사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게 해주자 강남을 중심으로 묻지마 고분양가 아파트가 속출했습니다. 2002년 3억 원대였던 강남 음마 아파트는 5년 만에 3배 올라 2007년 10억 원이 됐습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가 2007년 4월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도입했습니다. 그 효과는 이명박 정부에서 톡톡히 나타났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나간 뒤에도 집값은 계속 안정됐습니다. 그러자 이명박 정부는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종부세 대폭 인하,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이어 급기야 집권 마지막 해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시장 가율기에 어울리는 제도였으나 시장이 안정된 현 상황에서는 시장 왜곡을 야기할 지나친 규제로 판단되어 당시에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2년 뒤인 2014년 결국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됩니다. 서울 집값은 거짓말처럼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금의 집값 폭등은 당시 상한제 폐지의 후폭풍인 셈입니다. 이렇게 집값은 분양가 상한제와 밀접합니다. 서울 아파트의 다운돼 값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중이던 이명박 정부 임기 중에는 마이너스 3%,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 박근혜 정부 때 29% 급등, 그리고 그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문재인 정부 들어 52%나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정확히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직후인 2015년부터입니다. 집값 안정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분양가 상한제, 누가 왜 폐지한 걸까? 다시 2014년 12월 국회입니다. 본회의를 닷새 앞두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여당이던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건설사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토부 장관도 맞장구를 칩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가 그동안 한 7, 8년 동안 아마 유지를 겨우겨우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가 부도가 난다고 할 때 한 10만 명에서 20만 명 일자리가 잃는데 오늘 여야가 좀 원만하게 이 국민이 기대하는 이런 부동산 3법이 잘 처리되기를 좀 바라면서 건설사들이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는 주장, 정말 그랬을까? 통계청의 연간 국내 건설 수주액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05년까지 100조 아래에 머물던 수주액은 2006년 100조 원을 넘어서더니 2007년 128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조금 줄어 매년 100조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해외 수주는 2014년 70조 원으로 사상 최대 호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과 국토부 장관이 건설사 생존을 걱정해 준 겁니다. 부동산 3법이 개정되자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건설사 돈잔치가 시작됐습니다. 강남 재건축은 건설사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치열한 수주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건설사들의 수주액은 단 1년 만에 47% 폭등했습니다. 특히 민간 부분이 70%나 올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건설사 수주액은 매년 160조 원을 기록 중입니다. 그래서 건설사들과 국토부 관료들 그리고 정치인들 사이의 끈끈한 커넥션, 이른바 건설 마피아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료들은 왜 그런 분양가 상한제를 싫어하느냐? 관료들은 서민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관료들은 사업자, 하나의 개발로 인해서 서로 먹이사슬이 되는 분들과 더 긴밀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계신 분들입니다. 저러니까 건설 마피아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쭉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현 정부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 당연히 있습니다. 실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더 결정적인 실책은요,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금 혜택을 막대하게 줬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집값 폭등에 불을 붙였다면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기름을 들이부은 셈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을 투기 세력들이 어떻게 악용했는지 보시겠습니다. 2017년 12월 정부는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지는 좋았습니다. 대다수 세입자들은 소위 전월세 난민이 된 지 오래입니다. 서민을 위한 최우선 민생 대책이 주거 안정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일반 임대주택은 집주인 마음대로 전셋값을 올릴 수 있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인상폭이 연 5%로 제한됩니다. 그러니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양성화해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혜택이 너무 컸습니다. 우선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했고 종합부동산세도 빼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양도소득세를 대폭 깎아준 겁니다. 서울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면 원래는 양도세로 50%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8년 반 임대하면 양도세를 거의 다 면제해 준 겁니다. 집을 10채 갖고 있든 100채 갖고 있든 시세 차익을 고스란히 보장해 준 정책.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1주택자보다 훨씬 큰 혜택을 보는 이상한 정책이었습니다. 부작용은 심각했습니다. 투기꾼들의 주택 사재기가 시작됐습니다. 다주택자 절세 노하우는 인터넷 카페와 유튜브를 타고 퍼져나갔고 투기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대기님이 대학통 1억 넣었어요. 나오면 무조건 너도 나도 돈을 싸들고 서울로 몰려들었습니다. 서울 용산의 59제곱미터 소형 아파트가 한 달에 1억 원씩 꼈습니다.
이분들 판도도 패고 여기 사신 거예요. 또 이분들 통관, 이분은 투자한 것 같아요. 진짜 도깨비 세상에. 임대사업자는 2017년 26만 명에서 올해 초 51만 명으로 2배 늘었고 이들이 소유한 임대주택은 98만 채에서 157만 채로 60% 늘었습니다. 너도 나도 뛰어들어 주택 수십만 채를 사재기한 겁니다. 정부는 집값 잡겠다며 대출 규제, 종부세 인상, 양도세 중과를 잇따라 내놨지만 임대사업자 혜택이 블랙홀처럼 모두 빨아들였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작년 9월 기준 11,000여 채, 한 사람이 평균 370채입니다. 15평 아파트를 100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현재 자산이 460억 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입니다. 합산배제는 비과세예요. 한 채당 60만 원의 월세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년이면 7억 2천만 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직장이라든지 일반 사업자라면 약 3억 원 정도의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4,600만 원 정도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2018년 9월 세금 혜택을 일부 줄였습니다. 하지만 빈틈은 여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법인 사업자들의 투기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에 집이 있는 개인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로 시세차익의 50%를 내야 하지만 법인은 양도차익의 10%만 세금으로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너도 나도 법인을 설립해 주택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2018년 10월 전체 주택 매수 가운데 법인은 2%에 불과했지만 11월엔 8%, 12월에는 9%까지 늘었습니다. 법인이 임대사업자로서 가지고 있을 때는 양도세라고 붙질 않습니다. 아예 법인세 낼 때 양도 차익의 10%를 그때 추가해서 납입하는 구조인데 그냥 일반인들은 40, 60%까지 내는 구조니까 법인은 그에 비하면 선제적으로 양도세를 덜 내는 거죠. 정부가 개인만 잡으려고 뛰어다닌 3년 사이 정작 임대사업자와 법인 등 큰 손들은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과 양도차익 세율을 올린 데 이어 7.10 대책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없앴습니다. 소 1포 외양간 고친 겁니다. 임대 사업이든 뭐든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 내고 법만큼 세금 내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법으로 의무화하지 않고 온갖 혜택을 줘가면서 제발 임대사업자 등록해달라고 정부가 구걸한 꼴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오늘은 집값 폭등 주범을 추적했습니다. 집값 문제에 대해선 할 얘기가 더 남아있습니다. 다음 주엔 부동산 보유세 문제 그리고 집값 폭등을 부추긴 언론의 행태를 짚어보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계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